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수술실 밖에서 무너져 내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15년간 실종됐던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나타났고 어머니는 손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내 어머니인가요? 의심과 경계로 가득했던 그의 눈빛이 이제 눈물로 흐려집니다. 한 가족이 15년 만에 다시 만나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장례식장은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창밖으로 내리고 있었고 장례식장 안은 축축한 슬픔으로 무거웠습니다. 강수진은 남편 강민수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멍한 눈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가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했는데 이렇게 영정 사진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고 강수진은 기계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슬픔과 충격으로 하루하루가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친척들과 남편의 회사 직원들이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강수진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15년 전 아들을 잃은 후 남편만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는데 이제 그마저 떠나버렸습니다.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그들 사이에서 리더로 보이는 남성이 강수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과 달리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수트에 단정히 빗어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강수진의 시선은 그의 왼쪽 귀 뒤에 고정되었습니다. 왼쪽 귀 뒤에 삼각형 모양으로 자리 잡은 세 개의 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해외 배낭여행을 떠났다 실종된 아들 이준혁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선천성 색소 침착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준혁만의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명함을 직원에게 건네며 무언가 이야기했고 강수진은 그 명함을 슬쩍 볼 수 있었습니다. 박준혁 DS건설 CEO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혁, 이준혁. 성만 바뀌었을 뿐 이름은 실종된 아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가능성에 숨이 막힐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났다니. 기쁨인지 충격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우리 준혁이 살아있는 거야? 강수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5년간 꿈에서도 그리던 아들의 얼굴을 이렇게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강수진은 떨리는 다리로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남자 박준혁은 강민수의 영정 사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키, 체격, 얼굴 윤곽까지 모두 아들과 일치했습니다. 다만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만큼 소년이었던 아들은 이제 성숙한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수진의 심장은 마구 뛰었고 손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혹시라도 착각이었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정말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강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제 남편과 어떤 관계셨나요? 박준혁은 고개를 돌려 강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차가웠고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사업상 알게 된 파트너였습니다. 고인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수진은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든 작은 단서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셨나요? 강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고 몇 번 만난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사업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셨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전혀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강수진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귀 뒤에 3개의 점, 그 특별한 표식은 착각일 리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말했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색소 침착은 매우 드물고 독특하다고 말이죠. 강수진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성함이 박준혁이라고 하셨죠? 혹시 강수진이 더 이야기하려는 순간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다가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출발하셔야 합니다. 박준혁은 시계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강수진에게 다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인께서는 많이 힘드실 텐데 삼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고인께서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뒤돌아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수진은 그대로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서던 아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아. 강수진은 작게 불러보았지만 박준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서와 함께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강수진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아들을 찾은 듯한 혼란이 뒤섞인 채로 말이죠. 괜찮으세요?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수진은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혹시 방금 저와 얘기했던 분 아시나요? 박준혁 씨라고 하던데. 박준혁 씨요? 혹시 아는 사이세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분인데요. 젊은 나이에 큰 회사를 이끌고 계시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해외에서 성공하셔서 최근에 한국에 오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강수진은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 남자가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가 아들이라면 왜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15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강수진은 다시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을 찾은 것 같아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강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눈매, 코, 입모양,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아들 이준혁과 닮아 있었습니다. 강수진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준혁이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 야구를 하던 모습. 사진 속 이준혁의 미소는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배낭여행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준혁아,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거니? 강수진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와 남편은 아들을 찾아 전 세계를 헤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대사관에 연락하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아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강수진과 강민수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 순간에 아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강수진은 DS건설과 박준혁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 기사, 신문, 경제 매거진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박준혁은 몇 년 전부터 갑자기 한국 건설업계에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 외에는 그의 과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그의 젊은 시절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강수진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억상실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과거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장례식장에서 본 그 귀 뒤에 세계점만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강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죠. 오늘 강수진은 마침내 그를 만나기 위해 DS건설 본사를 찾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DS건설 본사 빌딩 앞에 서자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채 한껏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보이려 했지만 손에 든 가방은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현대적인 인테리어의 넓은 로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중앙에 우뚝 선 회사 로고. 모든 것이 화려하고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혁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직원이 강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로 뵙고 싶습니다. 강수진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 강민수 사장의 아내입니다. 강수진의 말에 직원의 표정이 살짝 부드러워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다른 여성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박준혁의 비서임이 분명했습니다. 세련된 외모에 단호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수 사장님 부인분이시죠? 저는 박준혁 회장님의 비서 한수정입니다. 네, 강수진입니다. 회장님을 잠시 뵐 수 있을까요? 강수진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비서는 공손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은 오늘 모든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에 예약을 도와드릴까요?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강수진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장례식 때도 뵀는데 제가. 강수진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준혁이었습니다. 그는 몇몇 임원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논의하며 로비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회의 내용인지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박준혁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강수진에게 닿았습니다. 잠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수진의 심장은 귀가 아플 정도로 뛰었습니다. 박준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살짝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 사장님 부인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강수진이라고 합니다. 강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예약 없이 오셔서. 비서가 끼어들었지만 박준혁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괜찮아요, 한 비서. 다음 일정은 언제죠? 30분 후에 최 부회장님과의 미팅이 있습니다. 그럼 잠시 시간이 있군요. 박준혁은 강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비서의 놀란 표정 속에서 박준혁은 강수진을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상승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수진은 그의 옆모습을 몰래 살폈습니다. 이준혁의 턱선, 이준혁의 눈매, 이준혁의 손가락까지 모든 것이 강수진의 기억 속 아들과 일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수진은 박준혁의 뒤를 따라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넓은 복도를 지나 큰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탁 트인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가구들과 세련된 미술품들이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앉으시죠. 박준혁이 응접 세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수진은 소파에 앉아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박준혁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강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개인적인 일 때문입니다. 15년 전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박준혁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저와 무슨 관련이 있죠? 제 아들 이름은 이준혁이었어요. 강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전 해외 배낭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됐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박준혁은 눈을 깜빡이며 강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강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준비해온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로 오래된 가족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준혁이가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면 당신과 정말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박준혁은 망설이다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특히 젊은 이준혁의 모습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사진 속 청년은 밝게 웃고 있었고 양쪽에는 젊은 부부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박준혁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례식장에서 봤던 당신의 왼쪽 귀 뒤에 있는 3개의 점. 강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준혁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특별한 표식이에요. 박준혁은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귀 뒤로 가져갔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강수진은 계속해서 빛바랜 야구 글러브를 꺼냈습니다. 이건 준혁이가 중학교 시절부터 아꼈던 글러브예요. 여기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박준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시나요? 박준혁의 달라진 말투와 날카로운 질문에 강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박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에게 갑자기 나타나 당신은 내 가족이라며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제가 한국에 돌아온 이후로 더 심해졌습니다. 아니에요. 강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 아들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 속 아들과 당신은 너무 닮았어요. 박준혁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닮았다고요? 그게 증거입니까? 저는 박준혁입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가죠. 당신이 말하는 이준혁이 아닙니다. 그럼 DNA 검사라도 하는 건 어떨까요? 강수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당신의 의도에 넘어가야 하죠? 박준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아닌데 왜 DNA 검사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수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앞에 서 있는데도 아들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박준혁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를 그 아들로 착각하시는 것 같네요. 강수진은 절망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박준혁 씨,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강수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미팅 시간입니다. 박준혁은 시계를 확인하고 강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박준혁의 단호한 목소리에 강수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과 글러브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언제든 다시 찾아와도 될까요? 강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준혁은 대답 대신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강수진을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강수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앞에 서 있었지만 아들은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수진은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아들을 되찾을 것입니다. 로비를 빠져나와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강수진은 DS건설 빌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안에 아들이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수진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박준혁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귀 뒤의 세계점은 절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강수진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박준혁을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가 마음을 열고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일주일 후 강수진은 다시 용기를 내어 DS건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 한수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번에 찾아뵀던 강수진입니다. 회장님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한수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께서 면회를 사양하신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강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5분만이라도 좋으니. 죄송합니다. 한수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수진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강민수의 회사 직원들이 장례식 때 DS건설과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강수진은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담당 이사가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모님, DS건설과는 지금도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에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강수진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의 유지를 이어받아 회사 일을 파악하고 싶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이사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물론이죠. 사모님께서 참석하시면 박준혁 회장님도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드디어 다음 주 회의 날이 왔습니다. 강수진은 남편 회사의 회의실에 일찍 도착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곧 박준혁이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회의 시간이 되자 DS건설 팀이 도착했습니다. 박준혁은 몇몇 직원들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강수진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상황이었기에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강 사장님 부인께서 직접 참석하셨군요. 네, 남편의 뜻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강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수진은 회의 내용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박준혁의 얼굴을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문적이고 능숙하게 회의를 이끌어갔습니다.
남편이 그에게 사업적으로 조언을 했다는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수진은 일부러 천천히 짐을 챙기며 박준혁이 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가고 박준혁이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나가려는 순간 강수진이 말을 걸었습니다. 박 회장님,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박준혁은 시계를 확인하고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게만요. 강수진은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제 아들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박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여사님,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강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있으세요? 박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살짝 슬퍼졌습니다. 네, 아내와 7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강수진은 손자가 있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이는 건강한가요? 박준혁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많이 아픕니다. 간질환으로 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강수진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손자가 아프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제 아들이 희귀 혈액형이라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되나요? 강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RHAB형입니다.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아직까지 맞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RHAB형이요? 강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같은 혈액형이에요. 박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확실해요. 강수진은 가방에서 헌혈증을 꺼냈습니다. 여기 제 혈액형이 적혀 있어요. 박준혁은 헌혈증을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정말 RHAB형이었습니다. 그는 할 말을 잃은 듯 강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식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강수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박준혁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강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심, 희망, 혼란,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강수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아픈 아이를 돕고 싶어서예요. 박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밖을 내려다보며 침묵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강수진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아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당신을 의심합니다. 박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제 아들이라고 주장하시고, 이제는 기증하겠다고 하시니 이해하시겠지만 이건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박준혁은 천천히 강수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강수진의 가슴이 아팠지만 그의 의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도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박 회장님, 저는 당신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강수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돈도 인정도 필요 없어요. 단지 검사를 받고 당신 아들을 도울 기회를 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박준혁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내적 갈등이 엿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을 위한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였습니다. 아픈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박준혁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강수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슨 함정이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당연합니다. 우선 적합성 검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박준혁이 실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연락해서 예약을 잡겠습니다. 박준혁은 자리로 돌아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가 병원 측과 대화하는 동안 강수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기증자로 적합하다면 손자를 살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박준혁의 마음을 열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준혁이 강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서울대학병원 이식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모든 절차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진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준혁은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박준혁은 강수진을 회의실 문까지 배웅했고 두 사람은 다음 날 병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회사를 나서면서 강수진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를 통해 손자를 살릴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아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기를 말이죠. 그날 밤 강수진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가 아프대요.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거예요. 강수진은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당신도 함께 있어주세요. 우리 아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창밖으로 달빛이 조용히 비쳐들었습니다. 내일은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수진은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앞에 도착하자 박준혁이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잠을 설친 듯 피곤해 보였지만 정장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여사님. 그가 공식적인 말투로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식센터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준혁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 걱정과 불안도 엿보였습니다.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강수진도 긴장되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면 어쩌죠? 손자를 도울 기회조차 없어진다면 말이죠. 이식센터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곧바로 담당 의사에게 안내받았습니다. 김민우 교수라는 중년의 남성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그리고 강수진 님이시죠? 저는 이식센터 김민우 교수입니다. 의사의 사무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민우 교수는 우선간 이식 기증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검사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심장 상태 확인을 위한 심전도와 심초음파 등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조직적 합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일부 결과는 오늘 중에 나오고 더 상세한 결과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는 예상보다 길고 복잡했습니다. 강수진은 혈액을 채취하고 심장 검사를 하고 간 초음파를 받았습니다. 각 검사실을 오가며 여러 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준혁은 대기실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가끔 강수진이 검사를 마치고 나오면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강수진은 모든 과정에 기꺼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손자를 살리고 아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일부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우 교수는 두 사람을 다시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놀랍게도 밝았습니다. 강수진과 박준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강수진님의 초기 검사 결과 기증자로서의 적합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혈액형은 물론이고 HLA 항원 일치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박준혁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HLA는 인체의 면역 시스템과 관련된 유전자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보통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절반 정도만 일치하는데 지훈 군과 강수진 님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이는 이식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박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강수진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새로운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일치도는 흔치 않은 일인가요?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특히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강수진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준혁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우 교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김 교수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강수진님의 심장 검사 결과에서 약간의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심전도 검사에서 불규칙한 리듬이 나타났고 심초음파에서도 경미한 심장 비대 소견이 있습니다. 강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강수진님의 나이와 심장 상태를 고려하면 간의 일부를 기증하는 수술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수술입니다. 현재 심장 상태로는 수술 중이나 수술 후 합병증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말을 듣자 박준혁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잠시만요. 강수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김 교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확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기증자보다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2~3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준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 위험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른 기증자를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김 교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렇게 높은 일치도를 가진 기증자는 말이죠. 그래도 안 됩니다. 박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요. 김 교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분이 충분히 상의하실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훈 군에게 최선의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김 교수가 나가고 방 안에는 강수진과 박준혁만 남았습니다. 강수진은 박준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박준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강수진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저는 당신이 제 어머니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목숨까지 걸면서 제가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강수진이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겨우 7살이잖아요. 저는 살 만큼 살았고요. 박준혁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당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강수진은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나타나서 목숨까지 걸겠다니 이해할 수 없어요. 박준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당신도 부모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강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요. 박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갈등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을 위한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지훈이가 건강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강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단지 그 아이를 살릴 기회만 주세요. 마침내 박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강수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머니라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제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박준혁은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을 다시 불러주세요. 잠시 후 김민우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결정 내리셨나요? 진행하겠습니다. 박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남은 추가적인 검사와 상담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나머지 검사를 마치고 강수진과 박준혁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박준혁은 강수진을 차까지 배웅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강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이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에요. 박준혁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강수진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강수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아들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 걸음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수술을 통해 손자를 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박준혁의 마음을 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일주일 후로 정해졌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강수진은 추가 검사를 받고 수술 전 준비를 했습니다. 의료진은 그녀의 심장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했고 수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강수진은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보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달랐습니다. 수술 전날 밤 그는 자신의 집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수진과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의사가 말했던 조직 적합성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혈액형뿐만 아니라 HLA 항원까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의사는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수진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박준혁은 15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이 흐릿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의 공포, 차가운 바닷물에 빠진 기억, 그리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의 혼란스러움만이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삶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가끔 꿈에서 어떤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깨어나면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낯선 집의 거실, 따뜻한 식탁, 누군가의 웃음소리.
하지만 그것이 진짜 기억인지 아니면 단순한 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준혁은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의 서울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사고 후 그를 돌봐준 싱가포르의 박씨 부부에게 입양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서연을 만나 사랑하는 아들 지훈을 얻었습니다. 그가 꿈꾸던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진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박준혁은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노리기 위해 교묘하게 접근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그녀의 아들인 걸까요? 하지만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을 기증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단순한 사기꾼일 리 없었습니다. 박준혁은 아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승낙했지만 아직도 강수진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떨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했던 위험성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강수진의 나이와 심장 상태를 고려하면 수술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망설임 없이 기증을 자처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자신의 어머니라면 박준혁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15년간 자신을 찾아다녔다면, 그리고 이제 찾았는데 자신의 아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걸겠다면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박준혁은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얼마 전 강수진이 보여주었던 사진들의 복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그녀가 다시 한번 보여주며 남겨두고 갔던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찍은 가족 사진. 사진 속의 젊은 남성은 분명 그와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미간의 주름, 같은 입술 모양. 그리고 사진 속의 따뜻한 미소가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박준혁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야구 글러브의 사진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낡고 빛바랜 가죽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왼손을 들어 글러브를 끼는 신용을 해보았습니다. 묘하게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마치 수없이 반복해온 동작처럼 말이죠. 그때 2층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혁은 급히 사진들을 내려놓고 아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아빠.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지훈아. 괜찮아? 박준혁이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조금 아파요. 박준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내일이면 수술받아서 나아질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번에 병원에 온 할머니 누구세요? 박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빠를 도와주려는 좋은 분이야. 할머니가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응, 지훈이를 위해서 말이야. 지훈이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꼭 말해주세요. 박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꼭 전해줄게. 지훈이를 재운 후 박준혁은 다시 서재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과 혼란이 가득했지만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박준혁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아보았습니다. 신뢰하는 유전자 검사 전문가의 번호였습니다.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박사님,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 있습니다. 내일 DNA 검사를 의뢰하고 싶은데요.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급히 확인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박준혁이 설명했습니다. 내일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신속 검사로 진행해 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샘플을 가져다 주시면 이 시간 안에 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박준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은 내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하면 수술 전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박준혁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양부모님이 남겨준 것으로 그가 병원에서 발견되었을 당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배 사고,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청년, 심한 두부 외상과 기억 상실, 그리고 왼쪽 귀 뒤에 3개의 점. 이준혁. 박준혁은 강수진이 주장하는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친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들었던 노래처럼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준혁은 소파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함이 밀려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강수진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인지 아니면 교묘한 사기꾼인지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새벽의 첫빛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수진은 병실에서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건네준 하늘색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망을 쓰고 모든 장신구를 제거했습니다. 긴장되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강수진이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할 일이 명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자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박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평소와 달리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듯 했습니다. 준비 다 되셨나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거의요. 지훈이는요? 7층 소아병동에 입원했어요. 아내가 함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준혁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말 후회 없으신가요? 전혀요. 강수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강수진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종이 봉투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강수진이 물었습니다. 행운의 부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박준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양어머니가 제 어릴 적 수술할 때 주셨던 거예요. 강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가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런 소중한 것을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강수진이 부적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꼭 무사히 돌아오세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김민우 교수와 간호사들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곧 수술이 시작됩니다. 이제 수술실로 모시겠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은 병실 문 앞에 서서 강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침대가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강수진은 고개를 돌려 박준혁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수진은 작게 손을 흔들었고 박준혁도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강수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아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손자를 살릴 거예요. 함께 지켜봐 주세요. 수술실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강수진을 수술대로 옮기는 간호사들의 손길은 능숙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취 전문의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천천히 숫자를 세어볼까요? 10부터 거꾸로 세어보세요. 19, 8. 강수진의 의식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꼭 내 아들을 살릴게. 그 사이 박준혁은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손에는 방금 강수진의 베개에서 몰래 채취한 머리카락 샘플이 들어있는 작은 비닐봉투가 있었습니다. 수술 준비를 하는 동안 간호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는 병원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가 신뢰하는 유전자 검사 전문가 이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준혁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이 박사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속 검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에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 회장님, 정말 중요한 일이신가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박준혁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박사가 떠난 후 박준혁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7층 대기실에 앉아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술이 무사히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습니다. 수술은 최소 4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DNA 결과는 정오쯤 나올 것입니다. 아내 서연이 커피를 들고 대기실로 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긴장돼서.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우진이는 잘 자고 있어요. 서연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수술 준비를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DNA 검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더 많은 혼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정말 당신 어머니일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준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었고 의사들은 간간히 상황을 알려왔습니다. 두 수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강수진의 간 일부를 적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훈이가 이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복도를 오가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정확히 2시간 후 박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 박사였습니다. 박준혁은 급히 복도 구석으로 이동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는 99.99% 확률로 모자 관계입니다. 이 박사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거의 없는 수치입니다. 강수진님은 분명히 회장님의 생물학적 어머니입니다. 박준혁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내릴 뻔했습니다. 그는 근처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박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박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자세한 보고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준혁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온 세상이 뒤흔들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15년간 그가 알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 그가 쌓아온 삶,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준혁. 박준혁은 자신의 본명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파편들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의 기쁨, 가족과 함께 웃던 순간들, 배낭여행을 준비하던 설렘, 그리고 태풍이 몰아치던 바다 위에서의 공포. 완전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은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박준혁일까요? 아니면 이준혁일까요? 그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실에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다시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얼굴이 창백해요. 괜찮아요? 괜찮아. 박준혁이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갔습니다. 오후 1시, 2시, 3시. 수술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복도를 오가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끝나기를. 어머니도 지훈이도 모두 안전하기를 말이죠. 오후 3시 30분,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민우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준혁과 서연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무엇보다 김 교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박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 교수는 심호흡을 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이식된 간이 잘 기능하고 있어요. 박준혁과 서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지만 곧 긴장감이 다시 감돌았습니다. 김 교수의 표정에 여전히 무거움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강수진님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박준혁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간 일부를 적출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시작됐고 그것이 점점 악화되었어요. 게다가 심장에도 무리가 갔습니다. 우려했던 심장 문제가 수술 중에 나타난 것입니다. 박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방금 찾은 어머니를 다시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어머니가 자신의 손자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걸었다는 슬픔, 그리고 15년 동안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까지. 지금 최선을 다해 출혈을 막고 있습니다. 김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다음 몇 시간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박준혁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김 교수는 그들을 격려하는 말을 더하고 싶었지만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그는 황급히 수술실로 돌아갔습니다. 박준혁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그의 등을 토닥였지만 그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무반응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보, 말해줄 게 있어. 박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수진님은 정말로 내 어머니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는 15년 전에 실종된 이준혁이야.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그리고 지금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계셔. 박준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알아보지 못했는데 어머니는 나를 알아보셨어. 그리고 손자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셨어.
서연은 말없이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박준혁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15년간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간은 너무나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매분 매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준혁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처음 봤을 때 그 놀란 표정, 회사에서 만났을 때의 간절함,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의 결연한 의지.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그 아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박준혁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수술실에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박준혁은 복도를 끝없이 오갔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지훈이가 회복실에서 깨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서연은 기쁨의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보, 같이 가요. 하지만 박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가봐. 난 여기서 기다릴게. 서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간호사를 따라갔습니다. 혼자 남은 박준혁은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그가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15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시계 소리만이 째깍거렸습니다. 박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어머니를 알아보고 15년간의 빚을 갚을 수 있기를 말이죠.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박준혁은 중환자실 밖 의자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병원 규정상 중환자실 내부에 상주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최대한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간간히 간호사들이 나와 상태를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위중하다는 소식뿐이었습니다. 출혈이 계속되고 혈압이 불안정하다는 말에 박준혁의 가슴은 조여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이제야 찾았는데 이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서연이 담요를 가져와 남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지훈이는요?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잘 자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아주 빠르다고 하셨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좀 쉬어야 해요. 박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가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 2시가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상태를 알려주었습니다. 출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준혁은 그 말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자 또 다른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좋은 징조예요.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행이에요. 분명 괜찮아질 거예요. 새벽 5시가 되자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좋은 신호이기를 바랐습니다. 어머니가 이 새로운 날을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말이죠. 오전 6시쯤 김민우 교수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밤새 수술복을 입고 있었고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밤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박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앉아 계세요. 김 교수가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밤새 거의 주무시지 못했을 텐데요.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출혈이 안정되었고 심장 기능도 회복되고 있어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박준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실 분은 강수진 님이세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의지력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의료진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상태에서는 회복이 쉽지 않은데 말이죠.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강한 분이셨습니다. 15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고 마침내 찾아서는 손자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의지가 어머니를 살린 것입니다. 언제쯤 뵐 수 있을까요?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오후쯤 되면 회복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때 잠시 면회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이 많이 약하시니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혁은 그날 오후를 기다리며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지훈이의 병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훈이는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고 이미 침대에 앉아 가볍게 죽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응, 곧 괜찮아지실 거야. 박준혁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지훈이를 살려주셨어.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한테 꼭 고맙다고 말씀드려야겠어요. 박준혁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하자. 오후 3시경 간호사가 박준혁을 찾아왔습니다. 박 회장님, 강수진 님이 회복실로 이동하셨습니다. 지금 면회하실 수 있어요. 박준혁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으로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15년간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되찾았고 그와 함께 어머니도 다시 찾았습니다. 회복실은 조용했습니다. 몇 개의 병상이 있었지만 커튼으로 구분되어 있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었습니다. 간호사는 박준혁을 강수진이 있는 병상으로 안내했습니다. 면회 시간은 15분입니다. 환자가 피곤해하시면 바로 나가주세요. 간호사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커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상에는 강수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여러 기계와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박준혁은 조용히 그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약했지만 여전히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박준혁은 그 손을 가만히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쁨, 후회, 안도, 그리고 깊은 감사. 박준혁은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의지 어린 표정까지. 갑자기 강수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박준혁은 깜짝 놀라 어머니의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강수진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는 눈빛이었지만 곧 박준혁에게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박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강수진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강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혁아. 그녀가 겨우 속삭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 이준혁이에요. 박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더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어떻게 됐어? 강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회복이 정말 빨라요.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손자를 살렸어요. 강수진의 입가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구나. 그 아이가 건강하면 됐어. 어머니 덕분이에요. 박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자를 살렸어요. 그리고 저도 찾아주셨어요. 강수진은 떨리는 손을 들어 박준혁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기도했단다. 강수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살아있길.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길 말이야. 박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의 눈물이 그 손을 적셨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기억하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해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강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비록 박준혁의 기억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준혁이었고 강수진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과학적으로 증명했고 이제 그의 마음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머니 얼굴이, 아버지 목소리가, 우리 집 거실이 조금씩 떠올라요. 강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기억해도 괜찮아.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문이 열리고 김민우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훔치는 두 사람을 보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에서 말하는 기적입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강수진님의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회복 속도라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김 교수는 강수진의 상태를 체크한 후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환자가 쉬셔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면회하실 수 있어요.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푹 쉬세요, 어머니. 다시 올게요. 강수진은 미소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회복실을 나온 박준혁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연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아내를 향해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셨어.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기쁨의 표정으로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여보, 고마워. 박준혁이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날 이해해줘서. 당연하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가족이 생긴 거예요. 두 사람은 복도에 서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비춰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박준혁의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수술 후 약 3주가 지났습니다. 강수진은 이제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회복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매일 어머니를 찾아와 도움을 주었고 지훈이도 종종 함께 왔습니다. 손자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어 이미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진의 삶은 갑작스럽게 변했지만 그 변화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강수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강민수가 박준혁을 만났다는 사실이 계속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사업상으로 몇 번 만났다고 했는데 남편이 정말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15년 동안 아들을 찾아 전 세계를 헤맸던 남편이 아들을 직접 만나고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오늘 강수진은 박준혁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해보는 게 어떨까? 박준혁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강민수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는 남편이 생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공간이었습니다. 책장에는 건축 관련 서적들과 가족 사진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그의 마지막 프로젝트 도면이 여전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수진은 서재에 들어서자 남편의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 가슴이 저렸습니다. 박준혁도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가 많은 시간을 보내셨군요. 응, 내 아버지는 일도 열심히 하셨지만 가족을 더 사랑하셨어. 강수진이 말했습니다. 특히 너를 찾는 일에는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지. 두 사람은 천천히 서재의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의 책들, 서랍 속의 문서들, 캐비닛 안의 상자들. 강민수는 매우 체계적인 사람이었기에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서랍만큼은 잠겨 있었습니다. 책상 왼쪽 아래에 있는 작은 서랍이었습니다. 이건 열어본 적이 없어. 강수진이 말했습니다. 항상 잠겨 있었거든. 열쇠는 없나요?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강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만 알고 있었을 거야. 박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책상 위의 펜 홀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그 아래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열쇠는 서랍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서랍이 열리자 그 안에는 가죽 표지의 다이어리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민수의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진 다이어리였습니다.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소파에 앉아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준혁이 실종된 날로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15년 동안 일기를 쓰셨구나. 박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초반부는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 경찰서를 전전하고 해외 대사관을 찾아다니고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강수진은 남편의 글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간간히 희망의 흔적이 보였다가 다시 절망으로 돌아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를 받고 달려갔지만 아니었다는 내용, 잠깐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좌절하는 과정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강민수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3월 5일. 오늘 DS건설의 박준혁 회장을 만났다. 젊은 나이에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업가였다. 하지만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다. 강민수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 목소리, 심지어 손짓까지 우리 준혁이와 너무 닮아 있었다.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알아볼 수 있다. 그가 우리 아들일까?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강수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남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준혁도 숨을 죽이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월 12일. 오늘 다시 박준혁을 만났다. 의도적으로 준혁이가 좋아했던 이야기들을 꺼내보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귀 뒤에 있는 점. 이건 우연이 아니다. 내 가슴은 확신으로 가득 차지만 이성은 증거를 요구한다. 3월 20일.
DNA 검사를 어떻게 할지 알아보고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 박준혁의 머리카락이나 타액 같은 샘플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가 정말 우리 아들이라면 왜 기억을 잃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4월 2일. 오늘 의사 친구를 만났다. 그에게 기억 상실증에 대해 물어보았다. 심한 외상이나 충격으로 장기 기억 상실이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배에서 사고가 났다면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이다. 박준혁이 정말 우리 준혁이라면 그는 자신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4월 15일. 드디어 방법을 찾았다. 다음 주 회의에서 박준혁과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이다. 그때 그의 컵이나 수저를 확보해 검사할 계획이다. 수진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 그녀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다. 강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강민수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4월 29일. 수진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우리 아들 준혁이가 살아있어.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직접 만났어.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 하지만 나는 확신해. 내일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확실해질 거야. 준혁이가 우리 아들임이 확실해지면 우리 셋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내일 결과가 나오면 바로 너에게 말할게. 조금만 기다려, 미영아. 마지막 문장을 읽자 강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찾았지만 확실한 증거를 갖기 전에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직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군요.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혼자서 그 비밀을 안고 계셨다니. 강수진도 흐느꼈습니다. 당신이 먼저 알았구나. 그런데 나한테는 말 안 하고. 박준혁은 다이어리를 조심스럽게 넘기며 아버지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단번에 알아보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저를 찾아내셨으니까요. 박준혁은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슬픔, 후회, 그리고 깊은 존경. 어머니, 이제 저와 어머니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거예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의 기다림 끝에 그들의 가족은 드디어 다시 만났습니다. 비록 강민수는 이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의 사랑과 헌신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래, 그게 내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야. 강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 되는 거. 박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버지의 다이어리를 들여다보며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슬프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박준혁이 돌아간 후 강수진은 남편의 사진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는 슬픔과 감사함이 교차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을 다시 찾았어요. 강수진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조용히 비쳐들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강수진은 남편을 잃는 슬픔 속에서 아들을 되찾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남편의 마지막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강수진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강민수의 사랑은 지금도 가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수진의 집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박준혁과 서연 그리고 지훈이가 함께 모였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지훈이가 강수진에게 달려와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강수진은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건강해서 할머니가 더 행복해. 식탁에는 강수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준혁은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록 완전한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준혁이자 박준혁이었습니다. 두 정체성이 하나로 합쳐진 사람이었습니다. 식사 후 강수진은 박준혁에게 오래된 앨범을 꺼내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의 사진들이야. 박준혁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이준혁이 부모님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야구를 하는 모습, 가족 여행을 간 모습들. 박준혁은 사진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넘기며 자신의 과거를 만났습니다. 지훈이도 옆에서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어렸을 때 저처럼 귀여우셨네요. 그래, 내 아빠는 항상 귀여웠어. 강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가족들은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15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강민수는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의 사랑이 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았습니다. 강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우리 다시 가족이 됐어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